내가 참한 아가씨 데려왔어.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 진짜지요? 무르기 없습니다. 중매쟁이에게 돈을 내고 색시를 보러 가는데 다 왔네 청각. 자, 이 중에 누구로 하겠는가? 예? 안 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의 북쪽 끝 사르르는 듯한 바람이 몰아치는 함경도에서 뼈대 굵은 무인 집안으로 명성을 떨치던 허씨 가문은 간신 권필중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핏줄은 막내 아들 허약생뿐이었지요. 허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허약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 그대로 몸이 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폐가 반쪽만 한지 숨 쉴 때마다 칵칵 소리가 났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날아갈까봐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고 다녀야 할 지경이었으니 천하의 무인 가문 마지막 생존자라 하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등불이었습니다. 약생은 가문의 복수를 다짐하며 강원도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비실거려도 머릿속에는 사서삼경은 물론이요. 팔도 강산의 지리와 돈이 흐르는 물길이 통째로 들어있던 천재였기에 훗날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는 산골 오두막에 집거하며 한 가지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망한 것은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압도적인 무력, 즉 간신배들의 목을 비틀어버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면 내 자식이라도 천하장사로 낳아야 한다. 그날로 약생은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중매쟁이 할멈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중매쟁이가 오자 약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멈, 내 조건은 딱 하나요. 얼굴 따위는 필요 없소. 재물은 내가 벌면 그만이니 오로지 튼튼한 처자, 곰이라도 때려잡을 만큼 뼈대가 굵고 기운 센 처자를 찾아주시오. 중매쟁이는 별 미친 선비를 다 보겠다며 혀를 찼으나 약생이 내미는 엽전 꾸러미에 눈이 멀어 며칠 뒤 그를 깊은 산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약생은 열걸음에 한 번씩 각혈하듯 기침을 해댔습니다. 콜록, 콜록, 하, 아직 멀었소? 약생이 숨이 넘어갈 듯 묻자 중매쟁이는 약생을 거의 없다시피 하여 산중턱에 있는 너와 집 앞에 멈춰서며 대답했습니다. 다 왔슈. 이 집 딸들이 정신의 세 자매인데 이 고을에서 힘자랑하다가 시집을 다 놓쳤지 뭐유. 선비님 취향이 참 독특하셔. 그때였습니다. 산 울림이 들릴 만큼 쿵쿵 하는 발소리와 함께 우거진 숲풀이 쩍 갈라지더니 거대한 그림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약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이라기보다는 산신령이 빚어놓은 장승 같기도 하고 털 깎은 곰 같기도 한 세 자매가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앞장선이는 맏언니 정금분이었습니다. 키는 7척이 넘어 보였고 어깨는 떡 벌어진 것이 웬만한 장정셋을 합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놀랍게도 집채만 한 멧돼지가 짐짝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는 둘째 정은분이었습니다. 눈매가 매섭고 몸놀림이 날렵한데 한 손에는 멧돼지 다리를 묶은 밧줄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부러진 참나무 가지를 지팡이처럼 짚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정옥부는 덩치가 옆으로 퍼져 굴러다니는 바위 같았는데 그녀의 품에는 멧돼지 새끼 2마리가 강아지처럼 안겨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막내 옥분이 배를 문지르며 언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멧돼지 통구이네. 아, 배고파 죽겠어. 그러자 앞서가던 금분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시끄러워. 가서 솥부터 걸어.
근분이 어깨에 맨 멧돼지를 마당에 쿵하고 내려놓자 땅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멧돼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화살이나 창 자국이 아니라 맨주먹에 정수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중매쟁이는 기겁하며 약생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선비님 도망갑시다. 저것들은 여자가 아니여.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려. 하지만 약생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며 마치 선녀를 본 나무꾼처럼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름답다. 중매쟁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예? 뭐가요? 저 멧돼지가요? 약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 압도적인 근육, 저 넘쳐 흐르는 생명력을 보시오. 저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완벽한 배필이다. 약생은 콜록거리는 기침도 잊은 채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세 자매는 낯선 인기척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분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길 잃은 약초꾼이요. 꼴을 보니 곧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멧돼지 피라도 한 사발 줄일까? 약생은 펄럭이는 도포 자락을 여미며 근분 앞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읍소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생, 한양에서 온 허약생이라 하오. 비록 가진 것은 썩어 빠진 몸뚱이와 머리뿐이나 그대의 그 웅장한 기백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소. 세 자매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껌벅였습니다. 살다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온 땀범벅의 여자들을 보고 반했다는 미치광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약생이 비틀거리며 근분의 솥뚜껑만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물론 근분의 손이 워낙 커서 약생의 두 손으로도 다 감싸지 못했습니다. 부디 나를 이 집에 거두어 주시오. 내 그대의 힘과 내 머리를 합쳐 이 조선 팔도를 우리 발 아래 두게 해드리리다. 근분은 이 비실비실한 선비가 어이가 없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맑고 광기 어린 눈빛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약생의 멱살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힘을 주었을 뿐인데 약생의 몸은 공중으로 붕 들려 올려졌습니다. 거참, 말 한마디는 청산유순에 밥값은 할 줄 아시오? 공중에 매달린 약생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밥값은 내 머리로 하겠소. 이렇게 해서 조선 최고의 약골과 조선 최강의 여장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실비실한 약골 선비 허약생은 그날부로 정시자매의 집에 보찜을 풀고 대릴 사위로 들어앉게 되었지요. 허나 이것이 남녀간의 달콤한 신혼생활이라기보다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토끼의 생존기에 가까웠으니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첫날 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신방이라고 차려준 방은 세자매가 쓰던 좁은 헛간을 대충 치운 곳이었는데 장녀 근분의 덩치가 워낙 산만한지라 그녀가 자리에 눕자 방바닥이 꽉 차서 약생이 누울 자리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근분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좁더라도 잘 붙어 주무십시오. 제가 잠버릇이 좀 고약하긴 한데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약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벽 쪽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누웠으나 근분의 잠버릇은 좀 고약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크게 들이쉴 때마다 태풍 같은 코골이가 약생의 고막을 때렸고 몸을 뒤척이며 팔을 휘두를 때마다 약생은 압사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피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약생은 밤새도록 근분의 통나무 같은 팔뚝에 매달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탄 눈으로 일어난 약생을 맞이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멧돼지, 고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아침을 먹던 세자매는 그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하룻밤 새뼈만 남기고 다 먹어치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솥바닥에 붙은 누룽지까지 박박 긁고 있었던 게지요. 막내 옥분이 빈솥을 숟가락으로 긁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언니, 밥 더 없어. 나 아직 배가 반도 안 찼단 말이야. 그러자 맏언니 근분이 한숨을 푹 내쉬며 빈 쌀독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쌀독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데 밥이 어디서 솟아나냐. 에휴, 이번 겨울은 또 어찌 난담. 산에 가서 쇳불이라도 캐야 하나. 둘째, 은분도 젓가락으로 빈 그릇을 까닥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부리도 지겹다 지겨워. 힘은 남아도는데 뱃속이 비어서야 원. 어디 가서 도적질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이나 하지. 집안의 감도는 가난과 배고픔의 기운. 약생은 바로 이때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자매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크흠, 다들 주목하시오. 처형들, 그리고 부인. 지금 쌀독이 비었다고 하셨소. 근분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뼈다귀를 씹으며 대꾸했습니다. 보면 모르오. 쌀 한 톨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소. 서방님도 밥 달라고 하지 마시오. 국물도 없으니. 약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빈 쌀독을 가리켰습니다. 굶어 죽는 게 당연하지요. 그대들의 그 엄청난 덩치와 힘을 유지하려면 소 3마리분의 여물이 필요한데 이 척박한 산골에서 멧돼지나 잡아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평생 잿불이나 캐며 배를 챘다 죽을 작정입니까? 약생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세자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게 방법이 있어. 그대들의 배를 쌀밥으로 가득 채우고 고기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옥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쌀밥과 고기라는 말에 그녀의 침샘이 폭발한 것입니다. 형부, 그게 진짜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약생은 바닥에 지도를 그리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하오. 그곳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부자들이 넘쳐나지요. 하지만 그들은 겁쟁이들이라 자기 돈을 지킬 힘이 없소. 반대로 그대들은 천하장사의 힘을 가졌으나 돈이 없지 않소. 약생이 붓으로 한양 땅을 꾹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돈이 흐르는 길이 들어있소. 내가 판을 깔아드릴 테니 그대들은 그 힘으로 돈을 움켜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산에서 썩히기엔 그대들의 재능이 너무 아깝지 않소. 근분이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구체적으로 뭘 어쩌자는 거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힘쓰는 것밖에 없는데. 약생은 기다렸다는 듯 자매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역할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첫째, 장녀 근분. 당신은 그 압도적인 무력으로 가게의 수호신이 되어 주시오. 한양에는 진상 부리는 놈들이 많으나 당신의 주먹 한 방이면 정승판서도 오금을 저릴 것이오. 힘이 곧 법인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분은 자신의 알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자랑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둘째, 은분 처형. 처형은 눈치가 빠르고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날렵하시더군요. 가게 안을 누비며 손님들을 쥐락펴락해 주시오.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정보를 캐내고 만약 소란이 일면 그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제압하는 것이요. 은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젓가락을 허공으로 던져 날아가던 파리를 맞추어 보였습니다. 정보라. 그거 재미있겠는데. 놈들의 약점을 잡는 건 내가 전문이지. 마지막으로 약생은 거대한 덩치에 막내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옥분 처형. 처형은 주방을 맡으시오. 그러자 옥분이 울상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형부. 나 요리 못해. 먹는 것만 잘한단 말이야. 약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설득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맛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법이요. 처형의 혀는 세상 모든 맛을 기억하고 있지 않소. 내가 알려주는 비법대로만 하면 처형의 그 괴력은 최고의 조리도구가 될 것이고 처형의 미각은 손님들의 혀를 노예로 만들 것이요. 그러면 처형이 먹고 싶은 고기도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말이요. 원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옥분의 눈이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자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산골에 박혀 배고픔과 싸우던 그녀들에게 약생의 제안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그리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금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땅바닥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약생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서방님 말대로 합시다. 여기 있어봤자 굶어 죽을 판인데 까짓것 한양 가서 서방님 믿고 한번 뒤집어 엎어봅시다. 은분과 옥분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한양 간다. 가자. 쌀밥 먹으러. 약생은 펄쩍 뛰며 좋아하는 처가 식구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약생의 첫 번째 승리였지요. 자, 그럼 짐을 싸시오.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으니 당장 출발해야 하오. 내 가문을 멸망시킨 권필중이 한양 상권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 하루빨리 가서 그놈의 목줄을 죄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강원도 산골의 곰 3마리와 비실이 선비는 살기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보찜을 쌌습니다. 그들의 무모하고도 위대한 한양 상경 작전은 이렇게 배고픔 속에서 피어난 희망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산골을 떠난 약생과 세 자매는 꼬박 열흘을 걸어 드디어 한양도성에 당도하였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운종가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물결이 그들을 반겼는데 평생 산속에서 짐승만 보고 살았던 자매들에게는 그야말로 별천지나 다름없는 광경이었지요. 막내 옥부는 길거리에서 파는 떡이며 엿을 보느라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고 맏언니 금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덩치를 보고 기겁하며 길을 터주자 으쓱해하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한양 구경도 좋지만 당장 묵을 곳과 장사할 미천이 걱정이었으니 금분이 약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한양에 오긴 왔는데 우리 빈털털이 아닙니까? 주막을 차리려면 가게 얻을 돈이며 쌀 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소? 둘째 은분 역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거들었습니다. 형부, 설마 우리더러 맨주먹으로 땅 파서 장사하라는 건 아니겠지. 그랬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아슈. 자매들의 추궁에 약생은 씩 웃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그들을 데려가더니 신고 있던 버섯목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꼬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으나 약생이 버섯 안쪽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놀랍게도 묵직한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약생이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찬란한 빛을 내는 금가락지와 은비녀, 그리고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자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약생은 비장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다시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 밤, 내가 목숨 걸고 챙겨 나온 마지막 핏줄 같은 돈이요. 언젠가 복수를 위해 쓰려 했으나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구려. 이것이 우리 만강정의 기둥뿌리가 될 것이요. 약생의 비상금에 감동한 자매들은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약생은 그 길로 마포 나루터 근처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만 낡아서 버려진 흉가 하나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비록 지붕은 뚫리고 기둥은 기울어져 귀신이 나올 것 같았으나 약생의 눈에는 한강의 물류가 모이는 천하의 명당으로 보였던 탓이지요.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목수를 부를 돈까지 아껴야 했기에 약생은 처가 식구들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금분 부인, 저 기울어진 대들보를 좀 똑바로 세워주시오. 그리고 옥분 처형은 마당에 굴러다니는 저 바위들을 치워주시고, 약생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분은 아름드리 나무 기둥을 젓가락 집어들듯 번쩍 들어 올려 제자리에 쿵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보통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낑낑댈 일을 혼자서 해치우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거리가 마비될 지경이었지요. 옥분 역시 쌀가마니만 한 돌덩이들을 공깃돌 다루듯 가볍게 들어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니 반나절 만에 폐가는 번듯한 주막의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주막 입구에 만강정이라는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강물이 가득 차듯 손님과 재물이 넘치라는 뜻이었지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피어오르고 개업 준비가 한창일 무렵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이, 주인장 나와봐.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다 가게를 열었어? 험상궂게 생긴 사내에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포 일대 상권을 꽉 잡고 있다는 건 달패들이 자릿세를 뜯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약생이 앞으로 나서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소생이 주인장이오만 내 땅에 내 돈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네 허락이 필요하단 말이오? 건달 두목이 이쑤시개를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님 좀 보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줄 모르는 모양이네. 얘들아, 엎어라. 두목의 신호에 졸개들이 식탁을 걷어차고 항아리를 깨부수려 달려들었습니다. 약생은 당황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부인, 처형, 손님들이 오셨소. 아주 거칠고 예의 없는 손님들이니 예절 교육 좀 시켜드려야겠소. 그 순간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맏언니 금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난동을 부리던 졸개 한 명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밥맛 떨어지게. 금분이 팔에 힘을 주자 졸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공중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이를 본 두목이 얼굴을 붉히며 덤벼들었습니다.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두목이 주먹을 날렸으나 금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주먹을 솥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두목의 팔을 잡아 비틀더니 마치 젖은 빨래를 짜듯 가볍게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악! 내 팔, 내 팔. 두목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러대자 남은 졸개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홀구석에 앉아있던 둘째 은분이 젓가락통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망가는 게 좋을 텐데 내 손이 좀 미끄럽거든. 은분이 손목을 가볍게 튕기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젓가락 하나가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젓가락은 도망치려던 졸개의 상투를 스치고 지나가
뒤에 있던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졸개들은 기겁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둥에 박힌 젓가락 끝에는 파리 한 마리가 정확히 꽂혀 바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건달패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고 약생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려주는 대신 조건이 있소. 오늘부터 그대들은 우리 만강정의 자비를 도우시오.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청소하고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땀만 먹지 마시오. 알겠소? 두목과 졸개들은 금분의 거대한 주먹과 은분의 날카로운 눈빛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약생의 전 재산을 털어 만든 만강정은 개업 첫날부터 지역 건달들을 종업원으로 부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양 바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으니 남은 것은 세 자매의 실력으로 손님들의 혼을 쏙 빼놓는 일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건달들을 제압하여 든든한 일꾼으로 삼았으니 만강정의 개업 준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첫 장사날, 옥분이 주방에서 피워올리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밥 내음이 마포나루터 전체에 진동하니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길이 절로 멈춰 서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왔으나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 탓에 옥분의 거대한 덩치를 마주하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치기 일쑤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칼질을 하고 있었으니 그 위압감이 상당했던 탓입니다. 개업하고 며칠이 지나자 소문을 듣고 비단 옷을 입은 양반네들 서너 명이 거드름을 피우며 만강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부채질을 해대며 주방 쪽을 힐끔거렸는데 옥분의 뒷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옷을 입은 양반 하나가 옥분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소문난 맛집이라 해서 왔더니만 주방장이 사람이 아니라 고미로구먼. 저리 둔해서야 음식에 콧물이나 안 빠뜨리면 다행 아니겠나?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일행도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저런 뚱뚱한 여자가 만든 음식을 먹었다가는 우리까지 미련해질 것 같아 입맛이 싹 달아나는구먼. 가세, 다른 곳으로. 그들의 조롱은 비수가 되어 옥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뚱뚱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아온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옥분은 잡고 있던 국자를 떨구며 주방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약생이 부채를 탁 접으며 양반들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으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약생이 정중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들, 가시려거든 이 국물 맛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지요. 만약 맛이 없으면 내 돈을 받지 않을 뿐더러 엎드려 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허나 맛이 있다면 그 무례한 입을 음식으로 채워 사죄하셔야 할 겁니다. 양반들은 비실비실한 주인의 기백에 눌려 엉겁결에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약생은 주방 쪽을 향해 눈짓을 보내며 외쳤습니다. 옥분 처형, 저들에게 보여주시오. 살이 아니라 맛을 담기 위해 키운 그 웅장한 힘을 말이오. 약생의 응원에 옥분은 눈물을 쓱 닦고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지더니 화로 위에 거대한 무쇠, 솥뚜껑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정 둘이 들어도 낑낑댈 무쇠 솥을 옥분은 마치 부채 다루듯 가볍게 돌리며
볶음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야! 옥분의 기압과 함께 센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녀가 웍을 한번 튕길 때마다 채소와 고기가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다가 분량을 가득 머금고 정확히 솥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옥분의 압도적인 팔 힘 덕분에 재료들은 타지 않고 순간적으로 익어 본연의 맛을 가두었고 섬세한 손목 스냅은 양념이 고루베게 만들었지요. 그 모습은 요리가 아니라 마치 한 판의 춤사위 같기도 하고 전장에 나선 장수의 무예 같기도 하여 보는 이들의 넋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산적구이가 양반들의 상위에 올랐습니다. 양반들은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양반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 맛은 비아냥거렸던 양반은 숟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그릇째 들고 국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의 풍미가 입안을 휘감고 쫄깃한 고기의 식감이 혀끝에서 춤을 추니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황홀경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맛이 날 수 있단 말인가. 내 평생 수라간 음식도 먹어보았으나 이토록 깊은 맛은 처음이네. 양반들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만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예술의 경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양반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옥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삐어 진주를 몰라보았소. 부인, 아니 주방장님은 진정 조선 최고의 손맛을 지니셨구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약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 만강정의 음식은 힘 좋은 주방장이 그 힘을 오롯이 불 조절과 반죽에 쏟아부어 만든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혀끝으로 진실을 느껴보십시오. 그날 이후 만강정의 평판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습니다. 옥분의 뚱뚱한 외모는 더 이상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맛의 보증수표이자 넉넉한 인심의 상징이 되어버렸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도성에 퍼져나갔습니다.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승판서들은 물론이요, 궁궐의 내관들까지 몰래 찾아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약생은 이를 기회 삼아 옥분의 요리에 천하장사 불고기, 백두산 호랑이 국밥 같은 거창한 이름을 붙여 값을 비싸게 받았으나 손님들은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제발 한 입만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옥분은 이제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솥뚜껑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모습은 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으니 약생의 말대로 그녀의 혀와 힘이 만강정을 조선 최고의 명소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만강정이 승승장구할수록 그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으니 도성 상권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가던 권필중의 귀에도 이 거슬리는 소식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옥분의 신기에 가까운 요리 솜씨 덕분에 만강정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니 점심나절에는 줄을 선 손님들이 마포나루터 끝까지 이어질 정도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 만강정의 눈부신 성공은 도성 상권을 움켜쥐고 있던 거대한 독사를 자극하고 말았지요. 그 독사는 바로 약생의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이자 한양의 쌀과 소금을 독점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탐관오리 권필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객주인 태산관의 손님이 뚝 끊기고
매출이 반토막 나자 심기가 몹시 불편하여 술잔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대체 만강정인지 만두정인지 하는 곳이 뭐길래 내 손님을 다 뺏어간단 말이냐. 당장 그 주인을 잡아들이라. 졸개들에게 보고를 받은 권필중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주인이 비실비실한 선비라는 말에 그는 본능적으로 과거 자신이 멸문시킨 허씨 가문의 생존자, 약생을 떠올린 것입니다. 호, 쥐새끼 한 마리가 살아서 내 밥그릇을 넘본다. 내 그놈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조여주마. 다음 날 아침, 만강정의 주방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대주던 시전 상인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입니다. 쌀가마니도, 소금 포대도, 심지어 배추 한 포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으니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옥부는 텅 빈 광을 보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형부, 큰일 났어. 쌀집 김씨도, 부착간 최씨도 물건을 못 준대. 누가 싹 다 매점에서 씨가 말랐다나 봐. 약생은 사태를 직감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게지요. 권필중이 돈의 힘을 이용해 식재료 공급을 원천 봉쇄하여 만강정을 말려 죽이려는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가게 안은 재료가 없어 술렁거렸고 맏언니 금부는 당장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며 씩씩거렸으나 약생은 침착하게 그녀를 말렸습니다.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놈은 지금 우리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먼저 놈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약생은 날카로운 눈매의 둘째 은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처형의 그 날렵한 솜씨가 필요합니다. 권필중의 집에 잠입하여 놈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점에 두었는지 그리고 언제 가격을 올릴 작정인지 알아내 주십시오. 은부는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내 독사의 혓바닥을 아주 뽑아오지. 그날 밤 권필중의 대저택에서는 시전 행수들을 불러 모은 호화로운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할 것 같았으나 은부는 담장 너머 빨래터에 널린 한여복을 하나 훔쳐 입고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분의 덩치가 워낙 우람하다 보니 훔쳐 입은 한여복의 저고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것입니다. 어깨선은 트너져 실밥이 튀어나왔고 치마는 종아리까지 껑충 올라가 마치 어린아이 옷을 억지로 껴입은 꼴이 되고 말았지요. 은부는 터질 듯한 저고리를 억지로 여미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집 하녀들은 밥을 굶고 다니나 옷이 왜 이리 작아. 숨을 못 쉬겠네. 은부는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술병을 든 채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하녀가 들어왔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으나 은분의 등장은 좌중의 시선을 강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양 바닥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을 가진 하녀가 육중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행수들이 눈을 비비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아이는 장군감이로세. 저런 떡대를 어디서 구했나. 권필중 역시 거나하게 취해 있었으나 은분의 압도적인 덩치를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술기운 탓인지 그저 힘 좀 쓰는 일꾼이라 여겼는지 권필중은 손짓으로 은분을 불렀습니다. 거기 덩치 큰 아이야.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르거라. 힘이 좋게 생겨서 술맛도 좋겠구나. 은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가늘게 변조하여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받으시지요. 은부는 조신하게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굵은 손가락이 술병의 목을 감싸 쥐는 순간 긴장한 나머지 조절되지 않은 악력이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파삭,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술병의 목 부분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술이 권필중의 무릎 위로 콸콸 쏟아졌고 은분의 손에는 술병의 몸통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순간 연 회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필중은 축축해진 바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분의 팔뚝을 쳐다보았습니다. 소매가 터지면서 드러난 은분의 팔뚝은 웬만한 호위 무사의 허벅지보다 굵고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던 게지요. 권필중의 술이 확 깼습니다. 너 인연. 정체가 뭐냐? 어느 집 하녀 팔뚝이 저리 흉측하단 말이냐? 혹시 여장 남자 아니냐? 정체가 들통나자 은부는 가늘게 냈던 목소리를 집어치우고 본래의 걸걸한 목소리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켰네. 옷이 작아서 힘 조절이 안 되잖아, 영감. 은부는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허리를 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거구가 펴지자 그녀는 앉아있는 권필중을 거인처럼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묻는 말에나 대답해. 쌀이랑 소금 어디다 숨겼어? 권필중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 근육 덩어리를 당장 잡아라. 자객이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으나 은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쑤시개를 들고 덤비는구나. 귀찮게 시리. 은부는 술상 위에 있던 젓가락통을 통째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콩을 뿌리듯 젓가락들을 사방으로 흩뿌렸는데 그녀의 괴력에 실린 젓가락들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가 호위 무사들의 상투를 맞추고 옷깃을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은부는 권필중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영감, 3번 창고라고 했나? 관리 잘해도 조만간 쥐새끼가 아니라 멧돼지가 들이닥칠 테니. 은부는 권필중을 짐짝처럼 술상 위로 던져버리고는 터진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기둥을 타고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맞는 옷 좀 준비해두라고. 밤하늘로 사라지는 거대한 실루엣을 보며 권필중과 행수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녀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아니 산적 두목에 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강정으로 돌아온 은부는 약생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권필중의 창고 위치와 매점 계획을 들은 약생의 눈이 샛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형. 비록 옷은 찢어먹었으나 놈의 급소를 쥐었으니 이제 판을 뒤집을 차례입니다. 약생은 지도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권필중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그가 사재기한 물건들을 똥값으로 만들어버릴 치밀하고도 통쾌한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돈이 아니라 진짜 머리 싸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이지요. 은분의 활약으로 권필중의 비밀 창고 위치와 매점 매석의 전모를 파악한 약생은 그날 밤 만강정의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맏언니 금부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권필중의 창고를 부수고 쌀을 빼어오자며 씩씩거렸고 옥분 역시 배고픔에 지쳐 당장이라도 놈을 씹어먹을 기세였지요. 허나 약생은 차분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힘으로 빼앗아오면 우리는 도적이 될 뿐입니다. 놈은 돈으로 우리를 말려 죽이려 했으니 우리는 돈으로 놈을 파멸시켜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한양의 시전 상인들에게
목을 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저들이 모르는 강력한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금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뒷배라니 우리 같은 산골 출신들에게 무슨 뒷배가 있단 말이오? 약생은 지도 위의 강원도 산골, 바로 처가 동네를 붓으로 콕 찍으며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처형들의 고향, 강원도입니다. 한양놈들은 길이 험하고 산적이나 호랑이가 무서워 그곳에 물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하장사 처형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산길을 평지처럼 달리고 호랑이도 때려잡는 그대들에게 그 길은 그저 앞마당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약생의 말에 세 자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상인들은 소달구지가 없으면 짐을 나르지 못하지만 이 자매들은 소 3마리보다 더 힘이 좋고 발이 빨랐으니 물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인간 기관차들이었던 것입니다. 약생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분 부인과 은분 처형은 지금 당장 강원도로 가서 사냥꾼 동료들과 농사꾼들에게 직거래를 트고 물건을 가져오십시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으니 값은 헐할 것이고 물건은 싱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분 처형과 건달들은 내 지시를 따라 한양 바닥에 소문을 퍼뜨려 주십시오. 그날부터 만강정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분과 은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원도와 한양을 오갔는데 그 모습이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금분은 쌀 열가마니를 지게도 없이 등판에 얹고 뛰었고 은분은 멧돼지와 소금 포대를 양손에 들고 산을 넘었으니 꽉 막혔던 만강정의 식재료, 숨통이 단숨에 트이게 된 것입니다. 한편 권필중은 태산관에서 술을 마시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으하, 사흘이 지났으니 만강정 놈들, 이제 쌀알 구경도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겠지. 이제 슬슬 쌀값을 10배로 올려볼까. 그런데 그때 행수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권필중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만강정의 손님이 미어터진답니다. 권필중은 술잔을 멈칫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재료가 없을 텐데 뭘 판다는 말이냐. 맹물이라도 파느냐. 행수는 울상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그게 강원도 산골에서 갓 잡은 멧돼지와 앱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답니다. 게다가 가격은 시세의 반값도 안 되게 팔고 있어. 우리 태산관 손님들까지 죄다 그리로 몰려갔습니다요. 권필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모든 길목을 차단했는데 어디서 그런 물건이 쏟아져 나온단 말인가 싶었던 게지요. 같은 시각 한양 저작거리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이는 약생이 풀어놓은 건달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헛소문이었습니다. 권필중 대감이 창고에 숨겨둔 쌀이 습기를 먹어 다 썩어가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부터 조만간 그 썩은 쌀을 똥값에라도 처분하려고 시장에 풀 것이라는 그럴싸한 거짓 정보가 삽시간에 장안을 뒤덮은 것입니다. 지금 비싼 값에 권필중의 물건을 사는 자는 천하의 바보 천치라는 인식이 퍼지자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싱싱하고 값싼 만강정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다급해진 권필중은 창고지기를 불러 확인했으나 쌀은 멀쩡했습니다. 허나 시장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얼어붙어 아무도 권필중의 가게에서는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는 쌀과 소금이 쌓여만 가는데 팔리지는 않고 보관료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으니 권필중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권필중은 자존심을 굽히고 가격을 대폭 낮춰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자, 반값에 드립니다. 썩은 쌀 아닙니다. 하지만 약생은 기다렸다는 듯 만강정의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어차피 처가 식구들이 직접 날라오는 물건이라 믿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만 특가 멧돼지 수육을 시키면 국밥이 공짜. 만강정 앞에는 장사진이 이루어졌고 태상관 앞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권필중이 전 재산을 털어 매점매석했던 물건들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헐값에 팔아도 본전도 못 건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약생은 만강정의 높다란 누마루에 앉아 팔이 날리는 태산관을 내려다보며 차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지면보다 높게 지어진 누마루 위에서 보니 권필중의 몰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옆에 있던 금분이 통쾌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 독사 같은 영감탱이 얼굴 좀 보시오. 울그락불그락한 게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구려. 힘 한 번 안 쓰고 놈을 이리 골탕 먹이다니. 서방님 머릿속에는 정말 구미호가 들어앉은 게요? 약생은 부채를 탁 접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하는 법이지요. 저놈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힌 꼴입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으니 이제 슬슬 놈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분 부인, 몸풀 준비는 되셨습니까? 금분은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머리 쓰는 건 서방님 몫이지만 뼈 부수는 건 내 몫이니 놈이 제 발로 찾아오기만 하면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소. 약생의 예상대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권필중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안 된다면 남은 것은 폭력뿐이라 생각한 그는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사병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으니 한양도성의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도성을 덮은 그날 밤, 흉흉한 살기가 마포 나루터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창고 가득 쌓인 쌀과 소금이 똥값이 되어 썩어나가는 것도 모자라 평생 긁어모은 금고마저 텅 비어 거지. 발사계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권필중이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털어 고용한 칼잡이 수십 명을 이끌고 만강정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복면을 쓰고 서슬퍼런 칼과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권필중의 눈은 횃불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광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권필중이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저주받은 만강정을 불태워라. 안에 있는 놈들은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모조리 베어버려라. 두목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칼잡이들이 횃불을 가게 안으로 던지려 했고 날카로운 화살들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주막이었다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터였으나 만강정에는 조선 최강의 방패가 버티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웅장한 쇠울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깡, 깡. 놀랍게도 날아들던 화살과 횃불들이 허공에서 튕겨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칼잡이들이 눈을 의심하며 쳐다본 곳에는 막내 옥분이 거대한 무쇠 솥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장정넷이 들어도 무거운 그 솥뚜껑을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두르며 날아오는 투사체들을 모조리 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이 솥뚜껑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거야. 멧돼지가 들이받는 것보다 간지럽네. 옥분이 기압을 내지르며 솥뚜껑을 앞세우고 돌진하자 칼잡이들은 마치 전차에 치인 듯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권필중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느냐. 저 뚱보를 피해 지붕을 넘어라. 안으로 침투해. 칼잡이들이 방향을 바꿔 담장을 넘고 지붕을 타려 했습니다. 허나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밤의 여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둘째 은분이 기와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분이 품에서 괴수저와 젓가락 한 뭉치를 꺼내 들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남의 집 지붕에 함부로 올라오면 쓰나 내려가서 잠이나 자라. 은분의 손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자 수저와 젓가락들이 어둠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암기나 다름없었지요.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을 타던 자들의 급소와 손목에 정확히 젓가락이 꽂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칼잡이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을날 낙엽이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병력의 절반을 잃은 권필중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던 맏언니. 금분이 몸을 풀며 우두둑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금분은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차마 사람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아름들이 통나무 기둥을 뽑아 들었습니다. 본래 주막 확장을 위해 준비해둔 건축 자재였으나 금분의 손에 들리니 그것은 거대한 몽둥이로 변모했습니다. 금분이 통나무를 어깨에 걸치고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잔챙이들은 비켜라. 내 목표는 저 뒤에 숨은 우두머리 놈이다. 남은 칼잡이들이 공포를 억누르며 악을 쓰고 달려들었으나 금분이 통나무를 한 번 크게 휘두르자마자 대여섯 명의 장정이 집단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니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칼이나 창 따위는 그저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금분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적진을 단숨에 뚫고 권필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결국 홀로 남게 된 권필중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집채만 한 금분이 통나무를 들고 서 있었고 지붕 위에는 은분이, 뒤에는 옥분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분의 등 뒤에서 약생이 부채를 접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가짚은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권필중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내 놈 정체가 대체 뭐냐? 어찌 이런 괴물들을 부린단 말이냐? 약생은 권필중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느냐? 10년 전 내 놈의 모함으로 멸문당한 함경도 허씨 가문을. 내가 바로 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 허약생이다. 권필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이 살아서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약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은 힘없는 자들을 돈으로 짓밟고 법으로 옥죄었지. 허나 보아라. 돈은 내 머리에 깨졌고 폭력은 내 처가 식구들에게 막혔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놈의 죗값을 치르는 일뿐이다. 권필중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멈추어라. 포도청에서 나왔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붉은 관복을 입은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약생이 미리 손을 써둔 관군들이 권필중의 사병 침입과 방화 미수 현장을 덮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권필중은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분을 참지 못해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내 뒤에 병조판서 대감이 버티고 계신 걸 모르느냐? 오늘 이를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풀려나는 즉시 내 놈들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매달 것이다. 허나 약생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 잘난 뒷배 믿고 그리 설쳤더냐. 허나 어쩌나 자네의 그 더러운 장부가 이미 조정에 넘겨졌으니 자네를 도우려다가는 그 대감마저 목이 날아갈 텐데 과연 자네를 구해주겠나?
부디 차가운 옥바닥에서 그 대감님이 오시길 천년만년 기다려 보시게.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권필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그의 처절한 비명과 욕설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나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가문의 원수를 갚고 도성을 어지럽히던 거악을 처단한 순간이었습니다. 금부는 들고 있던 통나무를 바닥에 쿵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먼. 은분도 지붕에서 내려와 옥매무새를 다듬었고 옥부는 솥뚜껑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배를 문질렀습니다. 형부, 싸웠더니 배고파. 우리 국밥이나 말아 먹자. 약생은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세 자매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실비실한 약골이라 조롱받던 자신이 이토록 강인한 가족을 만나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만강정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내 식구의 웃음소리가 동이 틀 때까지 마포나루터에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권필중이 몰락하고 한양도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대의 방해꾼이 사라지자 만강정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뻗어나갔는데 이제는 마포나루터의 작은 주막이 아니라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막내 옥분의 손맛을 보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미식가들이 몰려들었고 둘째 은분의 정보력을 빌리기 위해 고관대작들이 줄을 섰으며 맏언니 금분의 무용담을 듣기 위해 장사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니 허약생의 곳간에는 돈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 부까지 거머쥐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였으나 약생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마지막 과업이 남아 있었지요. 바로 멸문당한 허씨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혼례를 치른 지 3년 만에 드디어 금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경사났다며 떠들썩한 가운데 10달을 꽉 채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응애, 응애. 약생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절묘하게 부모를 반반씩 섞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약생을 닮아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고 총기가 넘쳐 흘렀으나 그 골격과 우람한 덩치는 영락없이 엄마 금분을 빼다 박은 장군감이었던 것입니다. 약생은 아이의 이름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허강철이라 지었습니다. 강철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그 성장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생후 100일 만에 뒤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벌떡 일어나 앉았고 젖병을 빨다가도 성에 안 차면 젖병을 우지끈 찌그러뜨릴 정도였으니 보는 이들마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강철이의 첫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만강정 앞마당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지고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풍성한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약생은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비록 자신은 몸이 약했지만 아들만은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이어받아 붓을 잡고 글을 읽는 고고한 선비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길 바랐던 탓이지요. 약생은 돌상 위에 붓과 벼루를 아이가 짚기 가장 좋은 위치에 슬쩍 밀어놓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붓을 잡아다오. 엄마 닮아서 힘자랑만 하고 다니면 이 아비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드디어 색동저고리를 입은 강철이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우리 도련님이 무엇을 잡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강철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상을 훑어보았습니다. 쌀, 실타래, 엽전, 활, 그리고 약생이 간절히 원하던 붓까지 온갖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통통한 엉덩이를 들썩이며 붓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약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강철이는 붓을 잡는가 싶더니 붓 옆에 놓인 무거운 배그릇을 툭 쳐내고는 갑자기 돌상의 다리를 덥석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생이 당황하여 소리칠 새도 없었습니다. 강철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에 힘을 꽉 주더니 기압을 내질렀습니다. 으라차차. 순간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갓도를 지난 갓난아이가 떡과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무거운 돌상을 통째로 번쩍 들어 올려 머리 위로 치켜든 것입니다. 와장창 소리도 없이 강철이는 돌상을 든 채 위풍당당하게 하객들을 둘러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것은 돌잡이 물건을 고른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통째로 들어 엎어버린 그야말로 천하장사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와, 역시 왕 장군 마님의 아들이요. 천하제일의 장사가 태어났다. 저 힘을 좀 보소. 호랑이도 때려잡겠네. 이 모이는 분과 옥부는 배를 잡고 구르며 웃어댔고 엄마 금부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야 내 새끼지. 사내대장부가 좀스러운 물건을 잡아서 쓰나. 세상을 통째로 들어야지. 하지만 약생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붓을 잡으라니까 상을 들면 어쩌란 말이냐. 약생은 기절할 듯 휘청거렸으나 곧이어 씩씩하게 웃고 있는 강철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약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민한 지혜가 반짝이고 있었고 튼튼한 팔다리에는 근분의 강인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유전자가 완성되었음을 말이지요. 머리는 아빠를 닮아 천하의 흐름을 읽고 힘은 엄마를 닮아 그 흐름을 거머쥘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슈퍼 코리안이 탄생한 것입니다. 약생은 헛웃음을 지으며 아내 근분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허허, 어쩌겠소. 저 녀석이 크면 한양 바닥이 또 한 번 뒤집어지겠구려. 당신이 훈련 좀 잘 시켜주시오. 근분이 약생을 한 팔로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서방님이 머리를 채워주시면 힘쓰는 건 내가 가르칠 테니. 우리 강철이는 조선을 넘어 대륙까지 호령할 장부가 될 것이오. 화창한 봄날, 만강정 마당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멸문한 가문의 병약한 선비와 산골의 힘센 처녀가 만나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누며 살아온 그들의 앞날에는 저 튼튼하고 영리한 아이, 허강철이 들어올린 돌상처럼 무겁지만 벅찬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약골 선비와 천하장사 세자매의 유쾌하고 통쾌한 전설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며 오래도록 조선 팔도에 전해질 것입니다.